자, 오늘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나갈 텐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나갈 거예요.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뭐예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이죠. 주택임차인이 아니에요. 자, 이거 먼저 보기 전에 칠판을 먼저 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주거용 건물일 때는 주거용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모든 건물에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쵸?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라면 맞죠. 그런데 상임법은 좀 틀려져요.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상임법은 똑같이 상가용 건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데 왜 모든이 아니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일정 보증금 안에서만 상임법이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의 금액이 얼마이든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만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소액 임차인 변제 대상에서 내가 벗어나더라도 대항력과 관계가 없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적용이 되지만, 그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보증금의 금액은. 그쵸? 근데 상임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 보증금을 초과해버리면 아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어요. 아니, 특별법이잖아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민법으로만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민법으로 가면은 임차권은 채권이죠. 대항력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를 봐주세요. 스크린을. 적용 일자라는 왼쪽에 나와 있죠. 2010년도부터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서울특별시 3억 이하, 감일업체권역 2억 5천 이하, 광역시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지금 기타는 1억 5천만 원 이하. 그 밑에는 또 똑같이 날짜의 기준이 틀리고 금액이 틀리죠. 자, 이거 익숙하시죠? 주임법에서 봤던 거잖아요, 기준. 그쵸? 근데 주임법은 2칸이었어요. 근데 상임법은 지금 3칸이에요. 제일 왼쪽 뭐라고 적혀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지역별 환산 임차 보증금 한도액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아예 상임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상임법이 조금 보호하는 금액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생각보다 지금 금액이 큰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자, 그 전에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날짜의 기준이 최선순위, 최초 설정된 저당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지금 이번엔 틀려요. 최선순위 담보물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배웠을 때 기억나시나요? 물건에는 소유권도 있고 용익물건도 있고 담보물건도 있었었죠. 용익물건에는 뭐가 있었죠?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건 또 뭐 있었어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 뭐 등등등이 있었죠. 이게 다 담보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담보물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임법 취지를 정확히 알면 쉬워요. 주임법에선 최선순위 근저당을 이유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그냥 은행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일까요? 일단 맞아요. 은행만 보호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주임법에서. 왜냐면 어차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추면은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전부 다 배당 받는단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도. 그쵸? 맞나요? 근데 상임법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금액을 초과했을 때 대항력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 그러면 저당권이 없는 상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그럼 적용을 안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쵸? 저당권 외에도 담보물건으로 전부 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얘는 보고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쵸? 반드시 이걸 걸고 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외워셔도 돼요. 상위법은 담보물건, 주임법은 저당권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취지가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돌아가 볼게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서울특별시에 각각 을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110만 원으로 합시다. 11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을은 감자탕 집을 한대요. 상가 맞죠? 네. 여기서 당연히 보증금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언제 잠깐만요. 2010 계약일을 언제로 해볼까? 계약일을 정해야지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2011년도 1월 1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에요. 자, 그럼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래 칸이에요? 위에 칸이에요? 위에 칸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3억 원 이하죠. 보증금 2천만 원이죠. 적용되겠네요? 아니에요. 예, 환산보증금이에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은 해볼까요? 보증금 얼마예요? 2천. 월세가 얼마예요? 110만원. 110만원 곱하기 100. 그렇죠. 1억 천이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2억으로 할게요. 얼마예요? 3억 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억 원 이하라는 건 뭐예요? 3억 원까지만 끌어안아 주겠다라는 표현 맞습니까? 3억 원 미만이면 3억 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률을 해석하실 때 미만 초과 이하 이상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지금 이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을이라는 상가 임차인은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인법 적용 대상이니까 아닙니까? 돼요. 이것도 뭔 소리냐? 자, 상가는 개인이니까 사업자입니까? 사업자예요. 월세를 낼 때 왜 110만 원 내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금계상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그쵸? 그럼 이 부가세는 빼야 되잖아요. 이건 월세가 아닌 거예요. 부가가치세금이에요. 월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해볼까? 100만 원으로 바꿔볼까? 그거 얼마예요? 그냥 1억이죠. 그럼 그냥 3억이죠.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상인법 적용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럼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지, 이제. 이제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제 상인법에 적용 대상이 되었고, 이제 대항력의 문제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좋아요. 그러면 더 한번 나가보자. 여기서 더 가르쳐 드릴 게 뭐냐면, 여기서 봤던 것도 2011년도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은 계약일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2014년도로 바꿔볼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최선순위 담보물권자가 1월 1일이었다라고 제가 강의 때 표현하는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2014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최선순위 담보물권자가 2011년도면은 이때 기준으로 되는 것이다. 강의를 조금 정정하면 지금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정을 해드렸고, 자, 이게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어요. 아셔야 될 게 상인법이 한번 개정됐어요. 상인법이. 이 상가 임차인들이 너무 보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언제? 2015년도 5월
13일 이후부터는 모든 상가 임차인이 상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모든 상가 임차인이 상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준에서 여기는 3억 원 이하였죠. 근데 실제로 3억 1천이에요. 그럼 초과했죠. 그럼 원래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면 상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이제는 3억 1천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상인법을 적용되겠다. 상인법을 적용시키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금액을 앞으로는 2015년도 5월 13일 이후부터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다른 기준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느냐 늦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문제겠네요. 그럼 2015년도 5월 13일 이전의 계약은 아직도 과거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직도 물건이 아직도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상인법이 적용 안 되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2년 살다가 이사 가고 좀 오래 살면 3년 살고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면서 영업이 잘 되면은 뭐 5년도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상인법에서는 5년을 보장해줘요. 아세요? 주인법은 2년을 보장해주고요. 상인법은 1년 미만으로 정하든 2년을 계약을 하든 임차인이 나 5년 동안 할 거야 하면 5년을 보장해줘야 돼요. 임대인은 무조건. 나 3년 동안 할 거다? 임대인은 무조건 보장해줘야 돼요. 그리고 임대인은 일정 기준 안에서 월세를 올릴 수가 있어요. 연 단위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아직도 지금 2017년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 임차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준이처럼 보여도 좋아요. 실제로 제 친구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이제 동대문에서 옷 띄어다가 이제 3,000원, 4,000원 이렇게 띄어다가 3만원 이렇게 36,000원 팔더라고요. 나 그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옷이라는 게 이렇게 싼 거였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싸게 사 입고 있었던 거였구나를 깨달았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걔도 이제 상인법에 적용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월세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상인법 적용 좀 될 것 같은데 월세 800만 원이에요. 월세 800만 원 내고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요. 남는 게 딱. 실제로 그래요. 적용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제 친구가 아무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이제 대항력의 기준을 갖췄다 하더라도 꽝인 거예요. 꽝. 그쵸? 그런 물건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라고 뜨겠죠.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인법을 적용해서 상가 임차인, 상가 건물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제 대항력 기준을 알아봐야 되겠죠.